59세,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이라 말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무채색의 긴 터널 같았던 시간이었어요. 평생을 재벌가 안주인이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혀 살았던 한 여자, 서경. 30년 동안 그녀를 속여온 남편의 잔인한 사랑,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소름 돋는 진실. 오늘 시니어 인생 거울이 전해드릴 이야기는 30년의 지독했던 겨울을 끝내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서경 씨의 사이다 반전 실화각색 인생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3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의 아들이 남편의 빈소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떨리는 두 손을 치마폭 아래로 숨기며 겨우 숨을 몰아쉬었어요. 남편은 왜 임종 직전 내게 이 잔인한 재회를 선물한 것일까요? 장례식장의 자정은 참으로 시리고도 고요합니다. 난 내내 빈소를 메웠던 그 많던 조문객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남아있는 것은 비릿한 국화 향기와 타다 남은 향의 매캐한 잔상뿐이지요.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59세,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이라 말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무채색의 긴 터널 같았던 시간이었어요. 재벌가의 며느리로 또 안주인으로 살아온 30년은 마치 빳빳하게 풀을 먹인 상복처럼 제 몸을 사정없이 조여왔습니다. 무릎을 덮는 검은 실크의 서늘한 감촉이 살결에 닿을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빈소의 주인인 남편을 따라가는 망자인지 헷갈리곤 했어요.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마른 기침을 삼키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병원 마당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육중한 빈소의 문이 조용히 열리며 차가운 밤 공기가 발목을 타고 들어왔어요. 일가 친척들은 모두 지쳐 잠든 이 깊은 시간에 누가 찾아온 것일까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어요. 문가에 서 있는 저 청년. 검은 코트 깃에 하얀 눈을 묻힌 채 서 있는 저 청년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30년 전에 그 겨울날로 강제 소환되고 말았습니다. 정우. 제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하지만 눈보라 속에서 영영 잃어버렸던 나의 정우. 청년은 정우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박제해 놓은 듯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뚝한 콧날, 약간은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그리고 슬픔을 가득 머금은 채 별처럼 빛나던 그 깊은 눈동자까지요. 청년은 천천히 제단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제 영혼의 기둥이 하나씩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청년은 남편의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다시 몸을 돌려 저에게 다가왔을 때 저는 비명소리가 나는 것을 참기 위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어야 했습니다. 그에게서 풍겨오는 냄새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도심의 매연도, 병원의 소독약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서재의 묵향과 한겨울 소나무 숲의 알싸한 향기. 제가 오직 정우에게서만 맡을 수 있었던 그 사람만의 채취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이것만큼은 직접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대사를 읊는 연극 배우처럼 말이죠. 그가 내민 것은 낡아서 군데군데 해진 소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갑을 보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정우가 기차에 오르기 전 제가 그의 손에 쥐어주었던 것이니까요. 태엽이 고장난 은색 나침반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며 건넸던 제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라고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내어 물었습니다. 청년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의 눈동자에 얼핏 눈물이 그렁이는가 싶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사셨던 물건인데 이제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하셨어요. 정우의 아내, 정우가 살아남아 함께 가정을 꾸렸던 그 여자가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바로 오늘 아들을 보내 이 지갑을 돌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일까요? 아니면 30년을 버텨온 저를 향한 잔인한 선전포고일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가죽의 질감이 마치 죽은 사람의 살결처럼 차갑고도 축축했어요. 지갑 안쪽을 열자 거기에는 낡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체는 정우의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오늘 영정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제 남편의 거친 필체였습니다. 30년 전의 빚을 이제야 돌려주는구려. 당신이 사랑했던 유령은 사실 이 아이의 집에서 숨쉬고 있었소. 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정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고 현장에서 정우를 구해낸 것도 그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고 멀리 떠나보낸 것도 어쩌면 제 남편이었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남편은 30년 동안 저를 자기 곁에 두면서 제가 매일 밤 정우를 그리워하며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았겠지요. 그것이 그가 저를 소유하는 방식이었고 그가 즐기는 잔인한 사랑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심장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나요? 저는 청년의 소매를 붙잡고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청년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보더군요. 아버지는 지금 긴 겨울잠을 자고 계십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다시는 깨지 않을 깊은 잠을요. 청년의 말 한마디에 제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우는 살아있었으나 저는 그를 보지 못했고 이제 그가 정말로 떠나려 할 때 저는 남편의 장례식장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정우의 아내는 남편이 죽기만을 기다렸던 걸까요? 남편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 고통의 씨앗을 저에게 던져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목례를 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 위로 장례식장의 백색 형광등이 창백하게 비치자 그의 그림자가 마지못해 끌려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지갑을 가슴에 품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상복의 검은 레이스가 제 눈물에 젖어 살결에 끈적하게 달라붙었지만 저는 그 불쾌함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진눈깨비는 어느새 굵은 한방눈으로 변해 유리창을 소리 없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그 겨울이 다시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저는 이 지갑 속에 숨겨진 남편의 나머지 유언을 찾아야겠어요. 그리고 정우, 당신이 왜 나를 찾지 않았는지 그 지독한 침묵의 이유를 이 청년의 발자국을 따라가 확인해야겠습니다.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또 다른 작은 열쇠 하나.
이 열쇠는 남편이 생전에 단 한 번도 열지 못하게 했던 서재의 비밀 금고 열쇠 같은데요. 그리고 청년의 어머니는 왜 지금에서야 이 비밀의 문을 열어준 것일까요? 남편이 평생 금기시했던 서재의 밀실은 그 청년이 전해준 지갑 속 열쇠로 너무도 쉽게 열렸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가슴을 억누르며 차가운 문고리를 잡았을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먼지 쌓인 금고 속에 남겨진 정우 씨의 진료 기록은 과연 남편의 속죄였을까요? 아니면 집요한 감시의 기록이었을까요? 남편의 서재는 언제나 영하의 기온을 유지하는 얼음 궁전 같았습니다. 한여름에도 이곳에만 들어오면 목덜미에 소름이 돋곤 했지요. 벽면을 가득 채운 고서들은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짙은 마호가니 향을 뿜어내며 이 집안의 안주인인 저조차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이 주고 간 그 낡은 지갑 속에 숨겨져 있던 작은 은색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는 제 체온을 다 뺏어갈 기세로 차갑게 식어 있더군요. 책장 뒤편 남편이 그토록 아꼈던 설산 그림을 걷어내자 어둠 속에서 육중한 금고의 입구가 기분 나쁜 빛을 발하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이얼을 돌리는 소리가 정적을 찢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열쇠를 꽂고 돌리는 순간 제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묵직한 진동. 그것은 지난 30년간 제가 외면해왔던 진실이 기지개를 켜는 소리였습니다. 금고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온 것은 눈부신 보석도 거액의 채권도 아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와 날짜별로 정교하게 분류된 사진들, 그리고 그 맨 위에는 정우라는 이름이 적힌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30년 전 그 지독했던 기차 사고의 수사보고서였어요. 당시 신문에는 생존자가 없다고 발표되었지만 남편의 금고 속 서류에는 전혀 다른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자 명단 수정, 강정우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 본가 통지 생략 및 이송 조치. 제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남편은 정우 씨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시켰던 것이지요. 보고서 하단에는 남편의 지시사항이 붉은 펜으로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믿게 할 것.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저는 그 30년 동안 남편이 설계한 정교한 무덤 속에 살았던 셈입니다. 그가 사준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제 목을 장식하는 보석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내리누르는 무거운 사슬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서류 뭉치 안쪽 더 깊은 곳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송금된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수취인의 이름은 이문숙. 아까 빈소에 나타났던 그 청년의 어머니이자 정우 씨의 아내인가 봅니다. 남편은 정우 씨의 치료비를 대고 그의 가족을 부양하는 대가로 그들을 제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재활 훈련을 받는 정우 씨의 초라한 뒷모습, 어느 한적한 시골집 마당에서 아장아장 걷는 청년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정우 씨의 옆얼굴,
사진 속의 그는 제가 알던 그 청년 정우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깎이고 사고의 흔적이 깊게 패인 낯선 노인의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그가 바라보는 하늘은 제가 바라보는 하늘과 같은 빛깔이었기를. 제가 재벌가의 마님으로 불리며 화려한 파티장에서 샴페인을 마실 때 그는 이 낡은 지갑 하나를 가슴에 품고 제가 죽었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걸까요? 사진들 사이에서 작은 녹음 테이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홀린 듯 서재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어요. 치익거리는 소음 너머로 이제는 너무나 멀어진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경아, 눈이 내린다. 내가 좋아하는 첫눈이. 그것은 저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정우 씨가 남편의 강요 아래 매일같이 제 이름을 부르며 녹음해야 했던 고문이 기록이었어요. 남편은 이 테이프를 들으며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고 제 슬픔을 소유하며 쾌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뭔가요? 저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플라스틱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지만 제 가슴 속의 울분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나를 기만했어요. 저는 영정 속에서 웃고 있을 남편을 향해 읊조렸습니다. 그의 사랑은 집착이라는 이름의 겨울이었고 저는 비록 겨울일지라도 진실이라 믿으며 제 안의 봄을 스스로 죽여왔습니다. 창밖의 진눈깨비는 이제 세상을 집어삼킬 듯 거센 눈보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얼음 알갱이들이 마치 정우 씨의 통곡 소리처럼 들려왔어요. 저는 다시 그 지갑을 열었습니다. 열쇠가 있던 자리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쪽지. 그것은 정우 씨의 아내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이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이별의 완성은 당신의 몫입니다. 저는 상복 차림 그대로 서재를 뛰쳐나왔습니다. 구두 뒤축이 복도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멈췄던 시계 태엽을 강제로 돌리는 박동 소리처럼 들렸어요. 하녀들이 잠든 고요한 저택의 복도를 지나 저는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어붙은 땅에 발이 미끄러지고 얇은 실크 상복 사이로 칼바람이 파고들었지만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이 불길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정우 씨, 당신이 있는 그 겨울의 끝으로 제가 가고 있어요. 남편이 쳐놓은 이 거미줄 같은 진실을 다 찢어발겨서라도 당신의 마지막 계절만큼은 제가 지켜줄게요. 차 문을 여는 제 손끝이 동상에 걸린 듯 감각이 없었지만 눈앞을 가리는 눈보라 속에서도 저는 단 한 곳, 정우 씨가 숨쉬고 있을 그 북쪽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서경은 과연 정우의 임종 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우의 아내 문숙은 왜 30년이나 침묵하다가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폭로한 것일까요? 단순히 남편의 죽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녀 또한 남편과 맺은 비밀스러운 계약이 있었던 것일까요? 30년 만에 마주한 제 첫사랑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생의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는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대 곁으로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채
차가운 문고리만 손에 쥐고 서 있었어요. 그를 간병하던 여인이 제게 건넨 낡은 녹음기 속에는 남편의 서재에서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떨리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도는 새벽에 한기를 머금어 바닥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이곳까지 달려오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하얀 눈보라뿐이었어요. 요양병원의 낡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저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이름 모를 약품의 씁쓸한 잔향이었습니다. 푸른색 모니터 불빛이 리듬을 타며 정적을 깰 때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정우 씨의 가슴이 힘겹게 들썩거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정우 씨는 늘 싱그러운 풀냄새가 나고 제 손을 잡을 때면 화로처럼 뜨거운 온기를 나눠주던 청년이었는데 말이죠. 지금 제 앞에 누워있는 남자는 눈가에 깊은 골짜기가 패이고 머리칼은 서리를 맞은 듯 하얗게 변해버린 낯선 타인이었습니다. 정우 씨의 손등 위에 붉어진 푸른 정맥은 마치 가야 할 길을 잃고 헤매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보였어요. 그의 침대 머리맡에 걸린 환자 명패를 보았습니다. 김철숙. 정우라는 이름 대신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흔한 이름이 그를 대신하고 있었지요. 남편은 정우 씨의 이름마저 빼앗아 이 적막한 방에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셨군요.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방 한구석 그림자처럼 서 있던 여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우 씨의 아내 이문숙. 그녀의 얼굴엔 세월이 켜켜이 쌓아 올린 고단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겨울 호수처럼 맑고도 서늘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낡은 가디건의 보풀 하나하나가 지난 30년간 그녀가 짊어졌을 삶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 했어요. 당신은 다 알고 있었나요? 제 물음에 그녀는 힘없이 웃으며 정우 씨의 이불깃을 매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이불의 빳빳한 질감이 바스락거리며 소리를 냈어요. 당신의 남편분이 매달 보내주던 돈으로 우리 아들 공부시켰고 이 사람 병원비 냈습니다. 그 대가는 단 하나였죠. 당신에게 절대 연락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죽은 사람으로 남아주는 것. 그녀는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제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의 서재에서 보았던 그 세련된 기계가 아니라 시장에서나 팔 법한 저렴하고 낡은 기계였어요. 남편분이 시켜서 녹음한 테이프 말고 이건 이 사람이 정신이 맑을 때마다 몰래 남긴 겁니다. 언젠가 당신을 만나면 전해달라고. 아니, 사실은 전해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당신의 남은 생이 무거워질까 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익거리는 잡음 사이로 기침 소리가 섞인 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서경아, 나침반의 바늘이 자꾸 흔들려. 북쪽을 가리켜야 하는데 자꾸 내가 있는 쪽으로만 기울어지는구나. 내 남편이 나를 이곳에 살려둔 이유가 너를 향한 내 그리움이 너를 괴롭히는 걸 보고 싶어서라는데 나는 그게 무서우면서도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고통이 고마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제 검은 코트깃을 적셨습니다. 정우 씨는 남편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제 삶이 무너질까봐 스스로 유령이 되는 길을 택했던 것 아닌가요? 두 남자는 저를 사이에 두고 30년 동안 잔인한 게임을 벌여온 것입니다.
한 명은 집착으로 저를 가두려 했고 다른 한 명은 희생으로 저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저는 두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보지 못한 채 늙어왔을 뿐입니다. 문숙 씨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걷었습니다. 새벽녘의 차가운 빛이 병실로 밀려들어와 바닥에 흩어진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어요. 이제 그만 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30년 동안 당신이라는 북극성만 보고 버텨온 사람이에요. 당신이 이 지갑을 돌려주면 그제야 이 사람의 바늘도 멈출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청년이 전해준 그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우 씨의 메마른 손바닥 위에 살며시 놓아주었어요. 그의 손가락 끝이 지갑의 가죽 촉감을 기억하는지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이제 눈이 그치고 지평선 끝에서 시퍼런 새벽달이 지고 있었습니다. 달이 지면 태양이 떠오르겠지만 정우 씨와 저의 계절은 이 새벽의 끝에서 영원히 멈출 것임을 직감했어요. 정우 씨를 처음 만난 날도 겨울이었고 정우 씨를 잃은 그날도 겨울이었고 정우 씨를 영영 떠나보내야 하는 지금도 겨울입니다. 저는 그의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차마 사랑한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대신 그가 예전에 좋아했던 19절 하나를 건넸습니다. 정우 씨, 이제 눈보라가 그쳤어요. 당신의 북쪽은 이제 따뜻한 봄이 올 거예요. 정우 씨의 감긴 눈꺼풀 사이로 투명한 액체 한 방울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대답이었을까요?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가 길게 늘어지며 한 남자의 지독했던 30년 고독한 사랑이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와 차가운 복도를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문숙 씨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등을 베어내는 듯 했어요. 남편의 장례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제 첫사랑의 장례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두 장례식 사이에서 저는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길을 잃은 한 여자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정우의 죽음과 동시에 문숙 씨가 건넨 또 다른 서류 봉투. 그 속에는 남편이 정우의 아들, 즉 그 청년에게 남긴 거대한 유산 상속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왜 자신의 핏줄이 아닌 정우의 아들에게 자신의 제국을 넘기려 했을까요? 이것은 속죄일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서경을 괴롭히기 위한 잔인한 집착일까요? 죽은 남편의 거대한 제국을 이어받을 후계자는 그의 친인척이 아니라 내 첫사랑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차갑게 식은 찻잔 위에 손을 올리고 일렁이는 찬물의 어두운 그림자만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남편은 속죄를 위해 이 일을 계획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덤 속에서도 우리를 조종하려는 마지막 덫일까요? 변호사의 사무실은 온통 무채색의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서히 새벽빛이 번져오고 있었지만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보다 오히려 방 안의 먼지들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었지요.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눅눅한 잉크 향이 섞여 제 목구멍을 칼칼하게 긁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수백 장의 상속 서류들. 그 종이 더미의 무게가 마치 남편이 30년 동안 저를 짓눌러온 무게처럼 느껴졌어요. 서류 봉투를 만지는 제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저는 변호사 앞에서 그 동요를 들키지 않으려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의 유언은 명확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마치 기계가 내뱉는 소리처럼 건조하고 딱딱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붉은색 인장이 찍힌 서류 한 장을 제 쪽으로 밀어놓더군요. 그 종이 위에는 제가 방금 병실에서 마주하고 온 그 청년 정우 씨를 꼭 닮은 그 아이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계열사의 지분과 이 저택, 그리고 재단의 운영권까지 전부 이 청년에게 승계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단어가 제 귀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남편은 공짜로 무언가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는 반드시 그 손목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채우곤 했지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변호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청년이 상속을 받는 조건은 사모님께서 이 청년의 법적 후견인이자 재단 이사장으로서 평생 그와 함께 이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죽어서도 저를 해방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정우 씨의 아들을 제 곁에 앉혀두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정우 씨를 떠올리며 고통받게 하려는 것이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타인의 아들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아 자신의 성을 지키게 한다니요. 이것은 마치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원래 주인이 그 새끼를 기르게 만드는 잔인한 자연의 섭리와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정우 씨의 아들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고 저는 그 꼭두각시를 돌보는 평생의 감옥지기로 임명한 것입니다. 저는 서류 더미 속에서 남편의 친필 메모 한 장을 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변호사도 읽지 못한 저만을 위해 남겨진 짧은 글귀였지요. 서경아, 내가 그토록 원하던 정우의 흔적을 내 곁에 영원히 두마.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평생 정우를 찾으며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자 가장 긴 형벌이다. 메모지를 쥔 제 손바닥에 축축한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남편은 알았던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의 얼굴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정우 씨를 닮은 그 눈매와 목소리를 보며 제가 평생 그 둥지를 떠나지 못할 것을 남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떠오르는 태양은 핏빛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마치 남편이 흘린 마지막 비웃음처럼 혹은 제가 앞으로 흘려야 할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의 서재에서 보았던 그 낡은 나침반이 생각났습니다.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지 못하고 파르르 떨리던 그 고장난 물건. 이제 제가 그 나침반이 되어 방향을 잃은 채 이 거대한 그림자의 제국을 떠돌아야 한다는 사실이 제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청년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제 질문에 변호사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청년 정우 씨의 아들 역시 이 잔인한 상속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가난했던 그의 가족을 지켜준 것이 정우 씨의 아내인 문숙 씨가 아니라 실은 제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아이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어쩌면 그 청년은 아버지를 대신해 복수를 하러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일궈온 이 제국을 뿌리째 흔들어 놓기 위해 기꺼이 남편의 아들이 되기로 계약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복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검은 실크 치마가 바스락거리며 바닥을 쓸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죽은 남편의 시신 앞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령처럼 제 곁에 머물게 될 그 청년의 앞으로 말이지요. 변호사님, 상속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설계한 형벌이 시작되었다면 저는 기꺼이 그 감옥에 발을 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한 가지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감옥의 문이 닫히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더 이상 밖에서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요. 저는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찬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얼음처럼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의 아들, 그리고 남편의 제국. 그 두 가지를 손에 쥔 채 저는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이 긴 겨울을 끝내려 합니다. 상속 서류 마지막 페이지에 숨겨진 비밀 계좌에네요. 그 계좌를 통해 지난 30년간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곳은 정우의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 매달 거액을 송금했던 제3의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곳에 숨겨진 남편의 또 다른 혈육의 존재는 이 상속 전쟁을 어디로 끌고 갈까요? 남편의 비밀 계좌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호화로운 별장이 아닌 파도 소리만 들리는 어느 낡은 바닷가 요양원이었습니다. 나는 굽 높은 구두를 벗어 던진 채 서리가 내려앉은 모래사장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요양원의 좁은 방 안, 그곳엔 정우 씨의 흔적이 아닌 죽은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겨울 바다는 무자비했습니다. 바람은 날카로운 손톱이 되어 제 뺨을 핥히었고 공중에 흩날리는 소금기는 입술 끝을 아리게 적셔왔어요. 남편의 비밀 계좌, 그 막대한 금액이 30년 동안 흘러들어온 이곳은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외딴 바닷가의 요양원이었습니다. 요양원의 외벽은 바닷바람에 깎여나가 속살을 훤히 드러내고 있었고 녹슨 철문은 바람이 불 때마다 기분 나쁜 금소금을 내며 울부짖고 있었지요. 저는 상복 위로 코트 하나만 걸친 채 모래가 섞인 찬바람을 뚫고 그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것은 오래된 나무가 썩어가는 냄새와 눅눅한 소독약의 잔향이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의 소리가 마치 죽은 남편이 제 발목을 잡으며 내는 비명처럼 들려왔어요. 제가 도착한 201호실. 그곳에는 한 백발의 노파가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는 남편의 서재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문양의 자개함이 놓여 있었지요. 드디어 오셨구먼.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당신이 올 줄 알았소. 노파의 목소리는 파도에 씻겨 내려간 조약돌처럼 매끄러우면서도 단단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저는 그녀의 가슴팍에 달린 작은 브로치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30년 전 제가 정우 씨에게 선물했던 그 은색 나침반의 뚜껑과 똑같은 문양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우리 남편이 왜 이곳으로 평생 돈을 보낸 건가요? 제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가늘게 떨렸습니다.
노파는 대답 대신 자괴함 속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종이는 이미 습기를 머금어 버석거렸고 첫 장을 넘기자마자 쏟아져 나온 것은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체였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정우 씨의 일기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니 남편이 철저히 지워버렸던 두 사람의 소년 시절. 재벌가의 서자로 태어나 버림받았던 남편과 그 집 마름의 아들이었던 정우 씨가 이 바닷가 요양원 부속 고아원에서 형제처럼 자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누런 종이 위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두 아이는 여기서 맹세를 했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서로의 북극성이 되어주겠다고. 한 명이 어둠 속에 갇히면 다른 한 명이 빛이 되어 끌어내주기로 말이요. 노파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모든 현실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남편이 정우 씨를 사고 현장에서 구해냈던 것은 집착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소년 시절의 유일한 빛이었던 친구를 향한 비뚤어지고도 처절한 약속의 이행이었던 것이지요. 남편은 정우 씨를 살려두는 대가로 그를 유령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가진 부를 쏟아부어 이 요양원과 정우 씨의 가족을 보살펴왔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정우 씨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를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성인이 된 남편의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내가 가졌다. 그래야만 내가 나를 평생 증오하며 살아있을 테니까. 살아만 있어라. 증오해도 좋으니 내 곁에서 숨만 쉬어다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정우 씨가 삶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볼모로 저를 선택했던 것이란 말입니까? 그는 정우 씨를 살리기 위해 저와 정우 씨 두 사람의 인생을 자신의 제국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함께 가두어 버린 것이란 말인가요? 창밖의 바다는 이제 거칠게 포효하며 해안선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30년 동안 이 외딴 요양원을 지키며 지불했던 그 막대한 돈은 속죄의 비용이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우정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수수료였던 셈인가요?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당신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소.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방식으로 친구를 지켰는지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게지. 노파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른 장작처럼 거칠었지만 그 온기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의 장례식장에 나타났던 그 청년의 눈빛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대신해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은 남편이 남긴 이 지독한 우정의 마지막 유언을 집행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남편을 증오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가 지키려 했던 그 처절한 진심을 가여워해야 할까요? 저는 요양원을 나와 다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구두를 신지 않은 맨발에 차가운 모래와 조약돌이 박혀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수평선 저 멀리서 새벽의 첫빛이 희미하게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겨울은 이제야 비로소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정우 씨마저 떠난 이 바다 위에 홀로 남겨진 저의 북쪽은 이제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저는 주머니 속에 낡은 지갑을 꺼내 바다를 향해 던졌습니다. 가죽 지갑이 파도 속으로 자취를 감추는 순간 30년을 끌어온 이 지독한 연극의 커튼이 서서히 내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물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남편이 죽기 전날까지 목에 걸고 있었다는 작은 펜던트가 들려 있었고 그 속에서 제가 상상도 못했던 또 다른 인물의 사진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펜던트 속에 들어있던 사진은 저도 첫사랑 정우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그토록 증오한다던 자신의 친어머니와 어린 시절의 남편을 안고 있는 정우 씨의 아내 문숙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요. 문숙 씨는 단순한 정우 씨의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과거와 더 깊숙이 얽혀 있는 인물이었던 것일까요? 문숙 씨는 정우 씨의 아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 평생을 숨겨온 씨가 다른 여동생이었습니다. 나는 휘청거리는 몸을 가누려 바닷가 바위 끝을 손톱이 빠지도록 움켜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우 씨의 아들은 과연 누구의 핏줄이며 남편은 왜 이 잔인한 비극의 무대를 설계했을까요? 겨울 바다의 포효가 귓전을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뺨을 스치는 바람은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피부를 베어냈고 입술 사이로 터져나오는 하얀 입김은 흩어지기도 전에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제 앞에 선 문숙 씨는 해진 가디건 자락을 여미며 먼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은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비밀을 대신 짊어지고 살아온 굴곡진 세월의 지도 같았어요. 사모님이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 사람은 제 오빠였습니다. 성이 다른 인정받지 못한 핏줄이었지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씻겨 내려가면서도 제 심장을 향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증오했다던 아버지의 두 번째 첩, 아니 자신의 세 번째, 새 어머니가 데려온 자식이 바로 문숙 씨였던 거예요. 자신도 첩의 자식이었지만 친아들인 의붓 형이 죽자 고아원에 버려졌던 남편이 스스로 유일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문숙 씨를 자신의 형제와도 같은 정우 씨의 아내로 둔갑시켜 이 외딴 바닷가에 유폐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문숙 씨의 거친 손등을 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붉어지고 손톱 밑이 까맣게 죽은 그 손은 재벌가의 화려한 보석 대신 환자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억척스러운 삶을 버텨온 훈장 같았지요. 오빠는 정우 씨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제 인생을 요구했습니다. 정우 씨의 곁을 지키되 죽을 때까지 당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것이 계약의 전부였죠. 문숙 씨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제 발밑에 모래사장엔 깊고 어두운 심연이 입을 벌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소유하고 정우 씨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의 의붓 여동생을 정우 씨의 감시자로 붙여서 세 사람의 인생을 동시에 창살 없는 감옥에 쳐넣어 버렸던 것인가요? 그럼 저 청년은 누구의 아이인가요? 제 질문에 문숙 씨는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시린 겨울 호수 같은 체념이 담겨 있었지요. 정우 씨와 저 사이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고 이후 몸이 망가져 아이를 가질 수 없었으니까요. 상준이는 오빠가 어느 날 품에 안겨준 아이였습니다. 심장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청년 상준은 정우 씨의 아들도 남편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어디선가 정우 씨를 꼭 닮은 아이를 찾아내 이 비극적인 연극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끼워 넣은 것이지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주변의 모든 이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지독하고 병적인 연극이었습니다. 사모님, 오빠는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이 정우 씨를 사랑하는 그 순결한 마음을 파괴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은 가질 수 없었던 그 빛나는 마음을요. 문숙 씨의 말은 차가운 얼음 송곳이 되어 제 가슴 정중앙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이 제게 바쳤던 그 지독한 헌신과 선물들이 실은 독이 든 만찬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모래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파고드는 모래 아래 통증이 오히려 이 현실이 꿈이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저 멀리 서 있는 상준 군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출생도 부모의 정체도 모른 채 오직 남편이 설계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온 가련한 영혼. 그 아이가 정우 씨를 닮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남편이 수년간 정교하게 골라내고 훈련시킨 결과물이었을까요? 이제 이 연극을 끝낼 시간입니다. 문숙 씨가 품 안에서 남편의 마지막 유서 원본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 위엔 남편의 지독한 냄새 대신 비릿한 바다 내음이 배어 있었지요. 서경아,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내 눈동자가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상상만 해도 전율이 이는구나. 이제 상준이와 함께 이 제국을 무너뜨리든 아니면 그 아이의 눈에서 정우를 찾으며 평생을 살든 모든 것은 너의 선택이다. 남편은 죽어서도 저에게 선택이라는 이름의 저주를 내렸습니다. 상준군을 내치면 저는 정우 씨의 흔적을 제 손으로 지우는 셈이 되고 상준군을 거두면 남편이 설계한 그 끔찍한 굴레 속에서 평생을 저를 속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일어서서 옷에 묻은 모래를 털어냈습니다. 상복의 검은 레이스가 바람에 찢겨나갔지만 저는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저 바닷가의 얼음벽처럼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문숙 씨, 우리 이제 그만 이 지옥에서 나갑시다. 저는 문숙 씨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온기가 제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성벽을 허물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이 긴 겨울의 끝을 향해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상준군이 우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정우 씨의 잔상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 잔상 너머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늘에선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눈은 30년 전의 그 비극적인 눈보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덮어주고 씻어내주는 정화의 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상준군이 건넨 남편의 펜던트 뒷면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고 번호도 계좌 번호도 아닌
어느 간이역의 물품 보관함 번호였지요. 그곳에는 남편이 죽기 전날 정우 씨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했던 진실이 담긴 무언가가 들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30년 전 정우 씨가 연기처럼 사라졌던 그 간이역. 그곳의 보관함 안에는 남편이 평생을 숨겨온 마지막 유언장이 아니라 남편의 목소리가 담긴 카세트와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열쇠 구멍에 손끝이 짓물리는 줄도 모르고 비명을 지르듯 그 작은 철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남편은 왜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 모두를 이 지독한 눈보라의 기억 속으로 다시 불러 모은 것일까요? 강원도의 낡은 폐역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쓸쓸한 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겨울 공기 속엔 오래된 침묵이 썩어가는 냄새와 철로 위를 구르던 기차의 매캐한 잔향이 여전히 배어 있었지요. 저는 상중군의 부축을 받으며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대합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전등은 바람이 불 때마다 위태롭게 흔들리며 바닥에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벽면 한 구석, 세월의 풍파를 견디다 못해 붉게 녹슬어버린 물품 보관함들이 마치 죽은 자들의 비석처럼 나란히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펜던트 뒷면에 적힌 번호 113번을 찾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우 씨가 사라졌던 그해 겨울 1월 13일, 남편은 그날의 숫자를 이 차가운 금속함의 비밀번호로 새겨두었던 것입니다. 손끝에 닿는 사물함의 냉기가 뼈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어 문을 열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퀴퀴한 종이 먼지와 함께 30년 동안 갇혀있던 어느 남자의 지독한 후회였습니다. 그곳엔 가죽이 다 벗겨진 낡은 수첩 한 권과 작은 휴대용 카세트 녹음기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어가는지 치익거리는 잡음이 한참 동안 이어지더니 이내 남편의 지치고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경아, 내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아마 내가 가장 증오하는 사람으로 남은 채 세상을 떠났겠지. 30년 전 그날 기차가 탈선했을 때 나는 정우를 죽이려 그곳에 간 게 아니었다. 너를 빼앗고 싶다는 욕망보다 내 유일한 친구였던 그 녀석을 내 방식대로 지키고 싶다는 오만이 더 컸을 뿐이야. 남편의 고백은 제가 평생 믿어온 증오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남편은 정우 씨를 끌어내며 자신의 코트를 덮어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가 의식을 잃은 채 제 이름만을 부르는 것을 본 순간 남편은 정우 씨를 살려주는 대신 그의 영혼을 죽이기로 결심했던 것이지요. 수첩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남편이 정우 씨의 치료 과정을 기록한 치밀하고도 처절한 일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은 정우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안도하고 어느 날은 그가 저를 찾는다는 소식에 질투하며 남편은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30년을 버텨온 것입니다. 사모님, 여기 이것 좀 보세요. 상중군이 수첩 사이에서 낡은 기차표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사고가 났던 날의 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불과 일주일 전 이곳 간이역으로 향하는 왕복 기차표였지요. 남편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죄가 시작된 이곳을 혼자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관함 안에 정우 씨의 가족에게 전해줄 거대한 신탁 자금 증서와 함께 저에게 보내는 마지막 사죄의 편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서경아, 정우를 살려둔 것은 내 마지막 양심이었지만 너에게서 정우를 뺏은 것은 내 평생의 죄악이었다. 이제 상준이를 통해 너의 북쪽을 다시 찾길 바란다. 그 아이는 정우의 아들도 나의 아들도 아니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그 시절의 순수함을 닮은 아이니까.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상복의 검은 자락 위로 천장에서 떨어진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남편이 뒤늦게 보낸 용서의 눈송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정우 씨의 아내인 문숙 씨를 통해 저에게 진실을 알린 것은 자신의 추악함을 폭로함으로써 저를 이 지독한 집착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는 죽음으로써 비로소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을 스스로 걷어낸 것입니다. 창밖의 선로 위로 눈이 쌓여 기차가 가야 할 길을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30년 동안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선로가 놓이고 있었지요. 상준군, 우리 이제 돌아가요. 저는 상준군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더 이상 정우 씨의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한 사람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된 청년의 온기였지요. 대합실을 나서는 제 등 뒤로 낡은 보관함의 문이 바람에 흔들리며 달각거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요. 저는 눈보라치는 역 광장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검은 상복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그 겨울은 이제 제 기억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려나 봅니다. 아직 눈은 내리고 있지만 제 코끝을 스치는 바람 속에선 아주 미세하게나마 흙내음과 꽃봉오리의 숨결이 느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 남편이 죽기 직전 정우 씨에게 남긴 마지막 한마디. 정우야, 그녀가 너를 찾아갈 거다. 그때 너는 그녀를 알아볼 수 있겠니? 정우 씨는 정말로 모든 기억을 잃은 것일까요? 아니면 30년 동안 문숙의 곁에서 남편과 주인공을 위해 기억을 잃은 척 연기를 해온 것일까요? 정우 씨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나를 향했을 때 그가 30년 동안 기억 상실을 연기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소리 없이 오열하며 그의 앙상한 손을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남편과 정우 씨 사이의 마지막 비밀 거래는 아직 이 병실 구석진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의 병원은 죽음보다 더 깊은 고요를 품고 있었습니다. 복도의 하얀 형광등 불빛은 차갑고 날카로운 메스처럼 제 어깨를 파고들었고 병실 안을 감도는 비릿한 약품 냄새는 30년 전 그 사고 현장의 매캐한 연기를 떠올리게 했지요. 저는 정우 씨의 침대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드리워진 푸른빛의 모니터 조명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 잠긴 유령의 얼굴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놓인 그의 손은
수분을 다 빼앗긴 고목의 껍질처럼 거칠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정우 씨, 나예요. 서경이에요. 제 목소리가 허공에서 부서졌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아주 느리게 마치 수천 년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파르르 떨리더니 서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눈동자, 기억을 잃어버린 노인의 흐릿한 안광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그 겨울, 강원도 간이역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 뜨겁고 시린 눈빛이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산소호흡기 마스크 안으로 하얀 김이 서렸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지요. 그는 제 손등 위에 얹힌 자신의 손가락에 아주 작은 힘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을 잃은 사람이 하는 무의식적인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지독한 그리움을 꾹꾹 눌러 담은 절박한 신호였습니다. 서경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마스크 너머로 새어나온 그의 목소리는 부서진 나뭇잎들이 땅 위에서 구르는 듯한 쇳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30년 동안 제가 쌓아 올린 인내의 둑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미쳤거나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 만든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을 지워냄으로써 저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정우 씨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침대 옆 서랍장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신문 뭉치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남편의 서재에서 보았던 그 사고 보고서의 원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30년 동안 그에게 강요했던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경이가 너를 잊고 행복하게 살게 하라.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녀는 평생 죄책감의 감옥에서 늙어 죽을 테니까. 남편은 정우 씨를 협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정우 씨의 가장 약한 고리, 저를 향한 그의 희생적인 사랑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정우 씨는 제가 죄책감 없이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랐고, 그래서 스스로 기억을 잃은 유령이 되어 남편이 보내주는 그 차가운 돈으로 생명을 연명해왔던 것이지요. 왜 그랬어요? 왜 혼자서 그 지옥을 견뎠어요? 저는 그의 가슴팍에 머리를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의 환자복에서 풍겨오는 씁쓸한 한약재 냄새와 오래된 먼지 향기가 제 가슴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제 머리카락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30년 전의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지요. 눈이 오고 있니? 내가 좋아하는 첫눈이. 그의 시선은 창밖의 어둠을 향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밖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지만 그는 보지 않고도 제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시간은 30년 전 그 간이역에서 멈춰 있었고 우리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같은 겨울을 살아오고 있었던 셈입니다. 정우 씨의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의 붉은 그래프가 요동치며 그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비정하게 알리고 있었지요.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경아, 이제 연극을 끝내자. 너는 이제 그 성에서 나와라. 나침반 바늘이 이제야 멈추는구나. 그의 손에서 힘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손바닥에 남아있던 그의 온기가 차가운 병실의 공기 속으로 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지고 있었던 무거운 가면을 벗어 던진 20살 청년 정우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지요. 삐, 길게 늘어지는 금속성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는 생명의 마감을 선언했지만 제 마음속에선 비로소 30년의 겨울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굽은 손가락 사이로 제 손가락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제 그는 유령이 아니고 저 또한 누군가의 박제된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턱에서야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정우 씨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모니터의 파란 불빛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거든요. 정우 씨, 당신의 북쪽은 이제 저예요. 우리 다시는 길을 잃지 말아요. 다음 생엔 폭설이 내리지 않는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아주 평범한 연인으로 만나요. 저는 그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그의 피부 위로 제 뜨거운 눈물이 떨어져 얼룩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30년의 세월을 씻겨보내는 저만의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어느덧 한방눈으로 변해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비밀도 지독한 집착도 그리고 우리가 흘린 고통의 눈물도 모두 저 하얀 눈 아래 고요히 묻히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손바닥 안에 꼭 쥐어져 있던 작은 금속 조각. 그것은 남편이 그에게 준 보상도 약값도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사고 현장에서 남편이 잃어버렸던 그리고 정우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남편의 가장 큰 약점이 담긴 마이크로 필름이었습니다. 남편은 왜 자신의 파멸이 담긴 물건을 정우에게 맡겼던 것이며 정우는 왜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저에게 전하려 했을까요? 남편의 49제가 열리는 오늘 나는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의 심장을 내 손으로 멈추기로 했습니다. 탁자 아래로 숨긴 내 손가락은 서늘한 대리석의 온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요했습니다. 내 뒤를 지키는 상중군의 그림자가 누구의 복수를 위해 나를 세우고 있는지는 이 방 안에서 오직 나만이 아는 비밀이었지요. 63층 이사회의 공기는 30년 전 그 간이역의 눈보라보다 더 시리고 날카롭게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커다란 마호가니 의자에는 주인을 잃은 권위만이 눅눅한 먼지처럼 배어 있었고 회의실 가득 퍼진 독한 시가 향기는 30년 동안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살며 맡아온 그 지독한 소유욕의 냄새였습니다.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이 거대한 밀실에서 나는 내가 입은 검은색 실크 수트에 빳빳한 질감을 느끼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노을이 지는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붉게 타오르는 태양은 마치 이 거대한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내뿜는 마지막 비명처럼 보였지요. 남편은 내가 늘 정숙하고 우아한 배경으로만 남길 바랐지만 오늘 나는 그의 성벽을 무너뜨릴 가장 차가운 침입자가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손바닥 안에 쥔 작은 은색 실린더가
내 체온을 머금어 미지근해질 때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법적인 절차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날인만 하시면 이 모든 제국이 상준 군과 사모님의 것이 됩니다. 내 앞에 앉은 이사들의 얼굴은 마치 잘 구워진 석고가면 같았습니다. 그들의 미소 뒤에는 굶주린 늑대의 탐욕이 짙게 깔려 있었고 남편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이 거대한 성의 조각들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계산하는 눈동자들이 번들거렸지요. 그들의 눈동자에는 내가 30년 동안 이 집안의 어둠 속에서 흘렸던 눈물에 세월 따위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마이크로필름이 든 실린더를 꺼내 대리석 탁자 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딸칵 하고 맑은 금소금이 정적을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리는 것을 보며 나는 입술 끝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이것은 내 남편이 정우 씨에게 맡겼던 이 회사가 30년 동안 숨겨온 진짜 얼굴입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스위치를 누르자 빔 프로젝터가 돌아가는 기계음이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병실에서 들었던 정우 씨의 인공호흡기 소리처럼 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스크린 위로 남편이 30년간 조작해온 비자금 내역과 정우 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저질렀던 추악한 거래의 기록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회의장 안은 일순간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완벽한 방어벽을 쌓았다고 자부했겠지만 그 성벽의 기초는 정우 씨라는 가련한 희생자의 뼈 위에 세워진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이사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거대한 괴물이 자신이 30년 전에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정우 씨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는 광경을요. 저는 오늘부로 이 회사의 모든 상속 권한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불법적으로 모은 이 모든 자산은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으로 환원될 것입니다. 제 선언의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욕설과 고함이 터져나왔지만 내 귀에는 오직 정우 씨의 마지막 목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서경아, 이제 그 성에서 나와라. 그의 낮은 음성이 제 등을 부드럽게 밀어주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느껴졌거든요. 나는 나를 향해 삿대질하는 이사들의 손가락 너머로 30년 동안 나를 가두었던 이 화려한 감옥의 창살이 부서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복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남편이 내 목에 채워주었던 묵직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오늘따라 유난히 숨통을 죄는 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 목걸이를 풀어 탁자 위에 던져두었습니다. 차갑고 투명한 보석들이 대리석 위를 굴러가며 내는 소리는 왕관을 벗어던진 여왕의 뒷모습이라기보다 30년 만에 제 이름을 찾으러 나가는 한 여자의 가장 처절하고도 우아한 탈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오자 복도 끝에서 상중군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설계한 잔인한 복수의 도구였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이 폐허를 딛고 일어설 유일한 자유의 동반자였지요. 그의 눈동자 속에는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기 자신의 생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상준군,
이제 당신도 누군가의 대역이 아닌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정우 씨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일 겁니다. 상중군의 눈에 투명한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은 정우 씨의 것도 남편의 것도 아닌 비로소 제 삶의 주인이 된 한 청년의 맑은 슬픔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회사의 화려한 로비에는 남편의 거대한 청동 동상이 서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곧 녹아내릴 얼음 기둥처럼 보였습니다. 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바닷가에서 느꼈던 그 시린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 얼음이 녹기 시작한 대지의 흙내음을 머금은 새로운 계절의 전조와도 같은 바람이었거든요.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등 뒤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정우 씨, 보고 있나요? 당신이 30년 동안 지켜준 내 마음이 이제야 비로소 저 얼음 성벽을 부수고 봄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지독했던 겨울은 이제야 마침표를 찍습니다. 나는 상중군과 함께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내 검은 옷차림은 장례식을 위한 것이었지만 내 얼굴에 핀 미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진짜 봄꽃의 빛깔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 미소 위로 하얀 눈송이가 내려앉아 소리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서로의 낡은 목도리를 나누어 감으며 영혼을 맹세했던 이 자작나무 숲은 이제 남편이 내게 남긴 마지막 퇴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검은 상복 대신 새벽빛을 닮은 하얀 코트에 깃을 세우고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을 홀로 헤쳐나갔습니다. 나무 밑동 아래 묻힌 작은 철제 상자 속에는 남편이 죽기 전날까지 닦고 또 닦았을 30년 전에 진짜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자작나무 숲의 새벽은 마치 거대한 하얀 소금밭 같았습니다. 수만 그루의 하얀 나무들이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이 마치 수만 개의 얼음 칼날이 되어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자작나무의 매끄러운 껍질은 차가운 금속의 질감을 품고 있었고 그 위로 쏟아지는 새벽빛은 고운 얼음 가루처럼 공중에 흩날리며 바닥에 부서져 내렸지요. 폐부 깊숙이 들이마신 공기는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한 움큼 삼킨 듯 목구멍을 알싸하게 핥히고 지나갔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아 나는 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남편의 비서가 알려준 좌표는 남편과 상준 씨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서로의 북쪽이 되어주자고 약속했던 그 고목 앞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나무는 비대해졌고 껍질은 거칠게 일어나 손등을 긁어댔지만 그 밑동에 새겨진 희미한 칼자국 흉터만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그 흉터 위에 손을 얹자 나무의 맥박이 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듯한 기묘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모든 비극이 시작된 장소이자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계절이 그대로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는 장갑을 벗고 거친 나무 표면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지는 눈송이의 무게가 오늘따라 유난히 묵직하고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이라기보다 지난 30년간 내가 홀로 견뎌온 그 지독했던 불면의 밤들이 하나씩 녹아내리며 내 몸에 내려앉는 것만 같았지요. 나는 나무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작은 돌들을 걷어내자 마른 풀들로 메워져 있는 작은 구덩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른 풀들을 걷어내자 손끝에 딱딱하고 이질적인 감촉이 걸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자 녹슨 작은 철제 상자 하나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 때 나는 뻑뻑한 금속음은 마치 30년간 굳게 닫혀있던 남편의 마음이 비명을 지르며 열리는 소리 같았지요. 그 안에는 남편이 30년 전 정우 씨에게서 빼앗았던 바늘이 정확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진짜 은색 나침반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껏 내가 손에 쥐고 울었던 것은 바늘이 꺾인 고장난 환상이었고 남편이 30년 동안 서재에 깊숙이 품고 있었던 것은 차마 내게 돌려주지 못한 채 자신의 양심과 함께 썩어갔던 미안함의 실체였습니다. 나침반 아래 깔린 누런 종이 한 장. 남편의 필체는 병세 때문인지 위태롭게 흔들리며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진심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석영아, 정우의 인생을 뺏은 건 나였지만 내가 이 숲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건 나의 마지막 의지였다. 이제 이 바늘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 그곳엔 내가 한 번도 너에게 보여주지 못한 눈이 내리지 않는 너만의 봄이 있을 테니까. 나침반을 쥔 제 손바닥이 미세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내 체온을 머금자 멈춰있던 바늘이 경련하듯 파르르 움직이더니 숲의 입구가 아닌 저 멀리 수평선 너머 해가 뜨는 쪽을 향해 정확히 멈추어 섰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내게 내린 형벌의 종료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쥐고 있던 집착의 바늘을 놓아주며 내가 정우라는 이름의 과거도 자신이라는 이름의 감옥도 아닌 오롯이 나라는 인간의 계절로 돌아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나는 나침반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나 숲의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자작나무 숲의 하얀 기둥들이 마치 30년간 내 모든 비극을 지켜본 증인들처럼 고요하고도 장엄하게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상중구는 저 멀리 숲 입구에서 더 이상 누군가의 대역이 아닌 한 명의 청년으로서의 단단한 모습을 드러내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아이가 내게 내미는 것은 남편의 유산도 정우의 슬픔도 아닌 그저 오늘 아침에 끓여온 따뜻한 차 한 잔이 담긴 텀블러였습니다. 입술에 닿는 찬물의 온기가 얼어붙었던 내 영혼의 감각을 세포 하나하나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씁쓸한 첫맛 뒤에 찾아오는 미세하고도 진한 단맛. 그것이 내가 앞으로 홀로 감당하며 개척해야 할 삶의 농도라는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무 위에 제 이름을 새겼던 남편의 흔적을 주변의 하얀 눈을 끌어모아 소리 없이 꼼꼼히 덮어주었습니다. 증오도 연민도 이제는 저 차가운 눈 아래 묻혀 봄이 오면 거름이 되어 대지 속으로 사라지겠지요. 정우 씨, 그리고 당신.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내 목소리는 자작나무 숲의 정적 속에 부드럽고도 선명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수만 배는 더 힘겨웠던 안녕이라는 그 평범한 인사를 나는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서야
비로소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숲을 빠져나오는 내 발걸음 아래로 눈이 녹아 고인 작은 물웅덩이들이 보였습니다. 그 웅덩이 속에는 검은 상복을 벗어 던지고 새벽빛을 머금은 하얀 코트를 입은 한 여자가 환하게 웃으려고 입술을 달싹이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지요. 주머니 속에서 나침반의 바늘이 내 걸음걸이에 맞춰 가볍게 아주 자유롭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이 바늘은 고정된 북쪽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내가 걷는 그 모든 방향이 이제는 나의 길이고 나의 계절이며 나의 숨결이니까요. 자작나무 숲 위로 30년 만에 가장 눈부신 태양이 황금빛 줄기를 뻗으며 내려앉습니다. 나는 눈을 찌르는 그 강렬한 빛을 피하지 않고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저 빛의 세계를 향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나무 끝에서 녹아내린 눈물 한 방울이 내 뺨을 스쳐 지나가는데 그것이 더 이상 차갑지 않다는 사실에 나는 가만히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봄이 오려나 봅니다.